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다음 주에 마무리됩니다.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가운데 주말인 오늘 여야는 각각 장외 집회에 참석해서 여론전에 힘을 보태는 모습인데요. 정치권 소식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석 달 만에 헌재 인근에서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가를 하고 이후 범시민 행진에도 합류하는데요. 이제 국민의힘은 당 차원은 아니지만 개별 의원 자격으로 지금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변론이 마지막이기도 하고 탄핵 심판 결론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이렇게 여야의 진영 결집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여야의 진영 결집도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최대치까지 간 걸로 네. 생각을 합니다. 결집력이요? 이재명 결집도가 최대치까지는 올라갔다고 보고요. 더 이상 강화되거나 약화되거나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불참을 하는 게 최근에 어쨌든 말로든 행동이든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담을 떨어내겠다는 것이기도 하고 국민의힘도 개별 의원들이 당 차원이 아니라 개별 의원들이 집회에 참석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집회가 길어지고 반복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더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까지는 연결이 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제가 봅니다. 예. 이른바 이제 중도층을 향한 중도선점의 의제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게 다 던져지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계시고 민심이 움직이는 장소니까 의원들이 가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중도나 결합도나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고조될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분위기를 쫙 몰아가야 되니까 집회 현장에서 열기는 고조되겠지만 그 부분을 각 당이 그에 맞춘 대응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현재의 수준 정도로 그냥 유지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집도가 이제 최대치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셨는데 현재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탄핵 반대 집회 결집도는 그 부분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창선 집회 분위기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한 2주 전부터 양상이 바뀌었는데요. 작년 2월 14일 탄핵 소추안 그 의결까지는 탄핵 찬성 또 대통령의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폭발적으로 좀 모여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고 또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고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들은 굳이 이제 거리에서 목소리를 외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헌법, 사법 체계에 의해서 직에 대한 어떤 파면 결정은 파면 결정대로 아니면 형사적 처벌에 대한 처벌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길거리에 모여서 그 주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러면서도 이제 경계하는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탄핵 반대 집회 양상을 보면서 약간의 좀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고 또 최근에 이 탄핵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반드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요구들이 이제 분출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제 결집이 계속 더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25일 마지막 변론 그리고 선고기일이 언제로 잡히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탄핵 찬성 그러니까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 결집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또 이제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중도 보수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중도 정당은 시장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지 않는다. 눈치만 살피는 정치 행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 또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거냐 이런 현수막을 걸기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민의힘의 이런 반응은요. 불안감의 발로로 보입니다. 대통령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초기에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대부분 의원들이 갖고 있고 그중에 일부 의원들이 탄핵소추 의결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절차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건전한 뭐 보수라고까지 평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을 자처해온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이라는 이 중대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고 있구나 봤는데 그 이후의 행보는 사실상 극우에 편승해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데 급급했죠. 주장 자체도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불신하고 이제 이러한 주장들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여론이 오히려 당 지지도에 반영이 되고 대통령에 대한 뭐 이 그 탄핵 반대 여론이 더 형성된다고 봐서 갈수록 더 극우적인 행보를 했죠. 이렇다 보니까 이 건전한 보수 내지 이렇게 설 자리가 자꾸 없어지는 상황이 됐고 이미 이 상황에서 탄핵 결정이 임박한 이 상황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가버린 겁니다. 이제 이러한 지금까지 형성된 여론을 가지고 뭐 사실상 조기 대선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론이 나왔기 때문에 자칫 중도를 넘어서 합리적 보수까지 민주당이 끌어안게 되는 상황이 되고 실제 그러한 여론들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의 발로로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중도 보수가 맞다 아니다 또 민주당의 뭐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본인들이 보수 정당이고 건전한 보수이고 시민들의 어떤 합리적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면 될 일이지 민주당이나 또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를 비판하는 걸로는 본인들의 어떤 지금 협소한 어떤 정치적 입지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중도 보수론, 이재명 대표의 일명 우클릭 발언들이 그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이 좀 불안감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안쓰럽죠. 사실은 아무리 애를 쓰고 탄핵 정국을 만들어서 내란 프레임을 밀어붙여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라는 게 30% 최대치가면 중반, 30% 초반대니까 그냥 뭐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중도 보수라는 게요. 중도 보수든 보수든 진보라는 게 내가 중도 보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중도 보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정치 지도자의 발언은 그게 행동이나 실천이나 정치적 메시지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제부터 중도 보수였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간의 반기업 정책이라든가 현금 퍼주기식의 현금 살포 정치,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역사와 가치를 부정했던 그간의 이력들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또 입으로는 뭐 성장 중심, 기업 중심 얘기하면서 뭐 노란봉투법이다, 중대재해법이다, 상법 개정안이다, 농업사법이다, 반시장적, 반자유주의적, 반자유민주주의적 법안들 밀어붙였잖아요. 그거 다 돌려놔야 그래야 중도가 되든지 보수가 되든지 하는 겁니다. 반도체 특별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 52시간 노동 예외 부분을 할 것처럼 했다가 무효화시키고요. 아침에는 여기 가서 이런 말하고 저녁에는 저기 가서 이런 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저렇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헷갈리는 행보를 보이면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이분이 중도 보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기본적인 정치 노선도 일관된 전략적 정치 노선도 없는 사람이지 이렇게 보지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대표답게 중도 보수 노선을 표방하셨으니 그 가치에 걸맞는 입법적, 정책적, 정당 노선적 행태를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당 정체성은 대표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거다라면서 비명계에선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의 스탠스 정도를 얘기했다고 해서 민주당의 어떤 이념적 성향이나 지향이 갑자기 중도 보수가 되는 건 아니죠. 당 내부에는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중도적 또 나아가서 보수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당초부터. 근데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한국 사회가 어떤 지향과 어디를 가야 될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제를 놓고 고민할 때 지금 민주당의 스탠스는 중도 보수 정도로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실제 추구하는 가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또 중요시해 온 부분도 있고
이념의 틀에 갇혀서 이 어떤 뭐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 어떤 가치적 수용성을 더 넓히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당내에선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안별로 이 각기 이제 진보적 어떤 정책이나 가치든 여전히 유효한 거 유효한 대로 도출하고 또 안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보수적인 성향 내지는 기존 지지층의 비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설득을 해서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챙기고 이게 이제 민주당이 지금까지 쭉 추구해 왔던 가치이고 실제 당의 정체성인 건 맞습니다. 이제 아마 당 일각에서 우려도 아마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 향후 이제 회동도 있고 또 당 내에서 그런 비판이나 우려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예. 이 진위가 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실 거로 보고요. 아마 이 설정 자체로 인한 뭐 당내 갈등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중도층 포섭에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분명히 그렇죠. 지금 뭐 최근에 민주당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이 계속 비판해 왔던 것이 좌파 또 극좌 또 뭐 이런 비판을 해오지 않습니까? 이제 실제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국민들께서는 이제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국민 전체를 보고 정책을 펼치겠다. 또 향후 이 집권하게 된다면 그런 방향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하면 중도층의 호응은 더 분명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이 중도 보수론, 중도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호소력이 있냐 없냐 문제인데요. 그건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쭉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이 상황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처지다 보니까 정치공학적으로 국민의힘을 오른쪽으로 밀고 그 공간으로 가면 중도 확장성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내란 프레임의 정치적 버전으로 이거를 변화시켜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유권자들의 이념 스펙트럼을 볼 때요. 보수와 진보 쪽에 있는 분들보다는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이슈 민감도가 훨씬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 어떤 실수를 하느냐, 리스크 관리라든가 정책 지향이라든가 가치 지향이 달라지면 그때그때 변동하는 게 중도층의 민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탄핵 정국에서 문신의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어요. 그 점을 파고들어서 밀고 들어오겠다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중도 확장성에 걸맞는 정책이나 행보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내부 논란은 놔두더라도 그런 것을 내실 있게 뒷받침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이중적인 처신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도층의 실망감을 자극할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지적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탄핵 정국이 기각으로 가든 인용으로 가든 곧 어쨌든 전국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그때 전국에 맞는 이슈나 가치나 정치 일정이 제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균형이 새롭게 잡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보수 기반에서 중도 확장성 쪽으로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갑자기 우리는 중도 보수야, 중도 좌파, 중도 진보야 이래가지고 흔들리면서 가는 거는 오히려 전략상으로나 일관성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내부에서 잡음이 나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중도 보수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중도 보수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 찐 진보층의 요구는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하는 걱정을 민주당 내부에서도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곧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게 당장 맞느냐 틀리느냐 볼 수는 없고요. 중장기적으로 전국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정치적 메시지가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시점이 곧 돌아온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확장하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5일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이랑 윤 대통령 측 모두 시간 제한 없는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놓게 될지 참 궁금한데 각자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될까요? 대체로 뭐 알 수는 없지만 세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께서 계속
주장을 해오셨잖아요. 뭐냐면 계엄 선포의 불법성이 없었다. 그다음에 뭐 국회 봉쇄도 하지 않았다. 체포조 논란 이건 사실이 아니다. 예. 그런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헌문란과 폭동 같은 건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 중대한 헌법적 법률적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겠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국내적 국제적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이 권력 교체기를 맞아서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국제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압박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국내 정치를 안정시켜서 지금까지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협력 체제를 강화시켜 온 그간의 흐름을 이어서 갈 수 있는 안정된 체제가 필요하다 해서 환경적으로 기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변론이지만 예. 지금까지 몇 차례 메시지를 대국민 메시지를 구치소에도 내고 내셨지 않습니까? 네. 최후 변론의 형식을 빌어서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위기 상황,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민들에 대한 뭐 애정이나 염려나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 그다음에 특히 젊은 층들이 느끼고 있는 애국적 열정에 대한 감사라든가 소외라든가 이런 부분도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대략 저는 그런 세 가지 범주로 말씀이 최후 변론이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건가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어떤 입장이 나올까요? 지난 9회 변론 기일에서 사실상 국회 측은 종합 의견에 상당하는 내용을 다 진술을 했습니다. 뭐 핵심은 이 네 가지 탄핵 소추 사유, 그러니까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 위법성,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 국회 계엄군 투입, 선관위 계엄군 투입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증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진술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파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의 내용에도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모인 모습을 보면 이러한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사 절차나 심판 절차에 응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나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본인 또는 대리인단이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이런 모습, 진정한 사과가 없고 우리나라의 헌정 체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헌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하는 행위에 전형적으로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종합하면 결론적으로 파면을 통해 얻게 되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 월등히 크다. 그러니까 파면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최후 변론 시간을 제한 없이 준다고는 했지만 무한정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고 지금까지의 주장 이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주장 취지를 그대로 반복하는 최후 준수를 2시간이든 4시간이든 한다면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선고를 앞두고 각 당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민주당이야 헌법재판소가 지금 절차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고요. 과정에서 충분히 증거와 또 제출된 증거 또 재판소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 신문 이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는 어느 정도 분명해졌다고 봅니다. 파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차분하게 국민들과 함께 그 결과를 지켜보게 될 겁니다. 네, 여당에서도 선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양당이 마찬가지겠죠. 이제 헌법재판소 시간이 제가 보니까 대략 한 20일쯤 남은 것 같은데요. 25일 최종 변론하고 나면은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헌법재판소 시간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전국 대응을 국정 대응이나 전국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지금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그 조기 대선 준비에 사실상 들어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캠프 구성을 어떻게 하니 실무형으로 하니 많이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역으로 말하면
탄핵 심판이 기각됐을 때 후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은 절대로 상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이고 국민의힘도 뭐 똑같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두 가지 경우에 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고 난 뒤에 들어가기는 다소 정치적으로 촉박하죠. 그러니까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전면 쇄신과 관련된 국정 전면 쇄신이나 당 대통령실 뭐 정부 전면 쇄신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나 이 과정 속에서 도출된 법률적 헌법적 미비점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형태의 개헌 논의나 이런 부분까지 이 이슈를 고민해야 되는 처지고요. 인용이 됐을 경우를 대비도 해야죠. 조기 대선으로 곧바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조기 대선 들어가면 대략 한 5일 이내에 대선일 공고가 나오고 인용 날짜로부터 대략 3주 정도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입장을 표명하긴 어렵지만 실무 준비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당이 다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수처의 영장 쇼핑을 주장했는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이게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공수처 측은 수사기관 간 영장 중복 청구 때문이었다며 수사권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이 공방이 뭐 탄핵 심판이나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이 형사재판이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글쎄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지금 공수처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주진우 의원이 공문 형태의 질의를 했었거든요.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한 적 있느냐, 압수, 체포, 통신까지 적시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문서 위조 뭐 허위사실 기재 이걸로 해가지고 고발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수사권 논란도 문제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불법성이 있었고 1급 군사기밀을 무단 침입한 것도 있었고 지금에 와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기각 당한 사유가 수사권 문제는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수사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동일한 형태의 영장 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기각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수사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은근하게 둘러서 수사권이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수사권이 있는데 수사기관 간에 협의를 거쳐서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를 누가 합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요? 네,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액면 그대로 공수처는 그 말이 아니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수처는 이걸로 해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고요. 존립마저도 의심된다. 이런 기관이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무슨 기준으로 수사를 합니까? 공정성도 없고 편의성에 기반해서 가고요. 거짓말하고 이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게 헌법재판소 심판과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글쎄요. 대통령의 구속 불구속을 따지는 데는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은데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헌재 심판이나 이쪽에는 영향을 미치기가 아주 제한적인 상황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그 공수처 측이랑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청구 부분 갖고 다시 맞붙었는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법률적으로 끝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수사든 탄핵 심판이든 이 결과에 순순히 따르지 않겠다는 것을 계속 지지자들에게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이상도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대통령 측의 주장이 맞으려면 두 영장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6일, 8일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건 맞지만 이 체포 영장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두 영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이 기각된 이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 영장에 기재할 필요성이 없고요. 그런데도 이제 공수처는 체포 영장을 청구할 때 12월 6일, 8일 청구했던 영장의 기각 관련된 자료들 첨부해서 다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적부심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관할권, 공수처의 수사권, 형사소송법 적용의 문제를 똑같이 지적했지만 중앙지법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판단이 끝난 문제고요. 지금 새삼스럽게 이 주장을 번복한다고 해서 뭐 형사재판이든 탄핵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무의미한 정치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